이런... 맙소사. 안녕하세요. 제시 후입니다. 오늘은 이전 두 영상과는 다른 것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실험적인 트위스티드 바스켓으로 바이킹 삭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걸 실험적이라 부르는 건 시작 빌릿의 그라데이션을 넣기 때문입니다. 그게 18개입니다. 그게 13개입니다. 내 음료가 자꾸 순간이동해. 이 음료에 마법이 있거나 내가 ADHD인 것 같아. 내가 ADHD일 수 있다는 건 무시하고 첫 단계는 이전 두 번과 같다. 모든 표면을 다른 80방 벨트로 깨끗이 닦은 다음 빌릿을 쌓기 시작해. 내 종이판 드로잉의 레이아웃을 조금 바꾸기로 했어. 1084층 사이에 있던 한 겹을 두 겹으로 바꿨어. 그러면 패턴이 좀 더 뚜렷해질 거라고 기대해. 내 목소리가 지난 두 영상과 많이 다른데 그 이유는 새 마이크를 샀기 때문이야. 더 나아졌으면 댓글로 알려줘. 마이크 맞히면 보너스 점수도 줄게. 방금 용접한 빌렛에 대해서는 지난 두 번과는 조금 다르게 해보기로 했어. 보통은 가장자리가 튀어나와도 신경 안 쓰는데 1084가 15N20보다 조금 넓어도 괜찮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그라인더로 거의 평평하게 갈아냈어. 이게 결과물을 더 좋게 할지는 모르겠어. 시간이 훨씬 더 걸리긴 했지만 바로 단조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 빌릿이 잘 붙고 단조로가 켜지면 늘 하던 대로 파악스 50에 담가. 지난 영상 댓글에서 등유나 류디 40 사용 의견이 많았지만 제가 파악스 50을 쓰는 이유는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성능도 더 좋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안 보여드리는 건 빌릿이 다궈질 때까지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오늘은 BTD6였습니다. 프레스 1. 최근 몇 주간 애리존에 심한 폭염이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매일 화씨 110도가 넘었고 제가 이걸 단조 용접하던 날은 화씨 115도에서 117도 정도였던 것 같아. 여기에 약 화씨 2400도로 작동하는 단조로까지 더해져 정말 지옥에서 일하는 느낌이었어. 단조 용접에서 잘 언급되진 않지만 정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빌렛을 용접 온도에서 단조로에 그대로 두는 거야. 이렇게 하면 경계면을 넘는 결정립 성장과 빌렛의 결합이 촉진됩니다. 사실 어떤 재료들은 프레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단지 단조 용접 온도에서 그냥 두는 것만으로도 용접이 가능하지만 그걸 하려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이 빌렛의 다음 계획은 가로세로 1인치바 형태로 늘린 다음 두 조각으로 자르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비트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조 용접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순물이나 콜드샷이 있으면 나중에 비틀 때 그게 1000배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이죠. 좋아요. 오래 걸릴 거예요. 제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단조로의 열을 천장에서 멀리 보내는 지그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온도가 약 180도에서 19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정도면 석고보드에 좋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이제 잠깐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눈썰미가 아주 좋으시거나 인간 마이크로미터라면 이 빌렛이 1인치가 아니라 약 가로세로 1.5인치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반으로 자르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쓸모없는 끝부분은 잘라내야 했고 두 개의 조각이 필요했으니 일석이조로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개의 빌렛이 다궈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오래된 모루의 반발력을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확실히 꽤 괜찮습니다.
과거에 트위스트 다마스커스를 만들어 보셨거나 누군가가 트위스트 마스키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는 분들은 왜 제가 이 발을 이렇게 크게 남겨두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이 발을 가로세로 1인치로 남겨두는 이유는 트위스트한 후에 2개씩만 쌓아 올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터키식 트위스트 층이 많지 않으니 발을 충분히 두껍게 만들어야 합니다. 두 빌릿을 각각 1인치 단조한 뒤 프레스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만약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날카로운 모서리들이 결국 콜드샷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팔각형보다 모서리 있는 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모서리를 다듬은 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큰일 났네. 제 신음소리와 끙끙거림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 막대를 비트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이 났고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방향으로 코어 힘을 엄청 써야 했어요. 예전에 보신 적 있겠지만 저는 가민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막대를 비틀 때 심박수가 140까지 올라갔고 가끔은 150까지도 올라갔어요. 저는 꽤 젊고 심폐지구력도 좋은 편인데 심박수가 그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만 더 해야겠어요. 이 두 빌렛엔 높은 트위스트 밀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너무 높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빌렛이 바로 잘려나갈 위험이 있었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는 또 다른 빌렛을 단조해서 다시 꼬아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두 빌렛의 꼬임을 충분히 넣은 뒤 프레스로 가져가 네모난 모양으로 다시 단조했습니다. 실제로 꼬임을 준 후에도 빌렛의 폭이 꽤 많이 남아있어서 놀랐어요. 프레스에 있는 저 두 블록은 1인치가 아니라 0.9인치입니다. 저는 0.8인치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0.9인치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좋네요. 누군지는 기억 안 나지만 제 영상에 화씨 120도, 애도 땀 안 흘린다고 댓글 단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도 땀 흘립니다. 양쪽 빌릿이 모두 식은 후에 저는 둘 다 밴드소로 가져가서 꼬이지 않은 부분을 모두 잘라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위인지 알 수 있죠. 어느 쪽이 아닌지도 어떻게든 두 빌릿을 어떤 방향으로 용접할지 정하면 저는 그것들을 라운드 휠로 가져가서 한쪽 면의 산화물을 모두 갈아냅니다. 처음에 일반 평평한 플래튼 대신 라운드 콘택트 휠을 사용하는 이유는 콘택트 휠이 모든 연마력을 아주 작은 접촉 면적에 집중시켜서 작업을 좀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산화물이 대부분 제거되면 저는 다른 그라인더의 평평한 플래튼으로 가져가서 전체 표면에 깨끗한 재질이 보일 때까지 충분히 갈아냅니다. 트위스트 마스커스를 많이 만들어 본 적이 없어 빌릿 용접 위치를 표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양쪽과 중앙에만 조금씩 용접했습니다. 좋아요. 이 두 빌릿을 단조 용접하는 제 계획은 직접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단조 용접을 할 때는 플럭스를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런... 저 에어캔이 폭발 직전이었는진 모르겠고 솔직히 확인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손망치로 단조 용접 부위를 붙이고 있습니다. 힘을 세게 주진 않지만 아주 빠르게 두드리고 있어요. 원래의 단조 용접이 고정된 후에는 포지에 잠깐 두었다가 다시 프레스로 가져가서 늘리기 시작합니다. 늘리는 동안 자주 산화물을 솔질해 털어내며 단조 용접 상태도 확인합니다. 저는 층 분리가 일찍 일어나는 걸 바로잡아 고치고 싶습니다. 이 빌릿을 늘리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단조 용접 부위에 물이 가지 않도록 매번 가열 시 천천히 작업했습니다. 아마 매번 16분의 1인치, 약 1.6검 안만 줄였던 것 같아요. 카메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길이를 약 1.5피트, 45cm 늘린 뒤 밴드소로 불량 끝을 잘라내고 다시 단조로 넣었습니다. 빌릿이 다시 다궈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머릿속 생각을 자유롭게 흘려보냈습니다. 프레스에서 처음 한 일은 탱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먼저 한 이유는 사실 발을 잡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집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탱을 단조해 2인치 블레이드 집게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작동합니다.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바이킹 삭스는 칼날이 현대 보이 나이프와 매우 비슷한 것이 특징입니다. 비슷하다고는 했지만 삭스는 칼날이 훨씬 낮고 곡선도 훨씬 덜 공격적입니다. 완성된 칼을 보면 가장 먼저 와, 저건 삭스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걸 단순히 이상한 보이 나이프로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집게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빌릿의 끝부분을 단조하는 작업은 사실 제가 여기서 한 것보다 조금 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제가 일찍 끝부분을 단조한 건 그때가 폭이 더 좁았고 넓은 재료 끝부분 단조를 선호하지 않아서입니다. 트위스트 다마스커스는 빌릿을 갈수록 무늬가 계속 변해 꽤 독특합니다. 저는 빌릿을 최대한 두껍게 남기고 베벨은 많이 단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단조했지만 다른 패턴을 만들 때보다는 훨씬 덜 했습니다. 그건 꽤 시끄러웠네요. 저는 이 16인치 칼날을 약 13.5인치 분량의 재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바람, 평소처럼 제 빌릿이 너무 커서 재료를 조금 잘라냈어요. 이 칼은 사실 작년 여름에 의뢰받은 거고 의뢰인이 15에서 20인치 길이의 칼날을 요청했어요. 저는 그 범위에서 더 짧은 칼날을 선택했어요. 20인치 삭스는 손잡이와 비율이 맞추기 어렵고 삭스는 양손으로 쓰는 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탕 부분을 꽤 높은 온도에서 단조하기로 했어요. 이 온도는 단접 온도보다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단접 부위가 떨어질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싶었어요. 이 블레이드를 단조하는 과정이 좀 엉성했어요. 저는 보통 최종 길이를 맞추려고 블레이드에 베벨을 주는데 삭스는 블레이드가 평평해서 베벨을 줄 때마다 위로 휘더라고요. 그래서 베벨을 두드렸다가 펴주고 스파인도 두드리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어요. 솔직히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적어도 15인치 블레이드, 이 5인치 탱이니까요. 이 탱을 완벽하게 만들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던 망치는 일리아가 준 니파운드 도그 헤드 망치입니다. 많은 대장장이들이 2.5파운드 도그 헤드처럼 가벼운 망치를 원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가벼운 망치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휘둘러도 무거운 망치만큼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랜 훈련으로 근지구력이 향상되어 망치를 오래 휘두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도면 됐어요. 칼날이 거의 완성됐으니 이제 노멀라이징과 열 처리를 준비할 시간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라인더로 아주 가볍게 프로파일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엔 프로판 단조로로 노멀라이징을 했지만 최근에 파라곤 열처리 오븐을 샀습니다. 몇 개의 버튼만 누르는 게 자석을 사용해서 칼날 전체의 온도를 테스트하고 결국엔 눈대중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선 노멀라이징 사이클 하나만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화씨 1650도, 1500도, 1350도에서 3번 진행했습니다. 저는 사실 완전히 멍해졌어요. 마지막 노멀라이징 사이클 후 저는 그라인더로 칼날을 가져가 재료를 많이 갈아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작업합니다. 이 칼날을 다른 것보다 더 두껍게 담금질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앙단조 용접선이 담금질 중 터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칼날을 담금질하는 온도는 1505도입니다. 1814강의 데이터 시트에는 약 1475도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칼날을 감에서 꺼내서 기름에 넣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유열이 필요합니다. 칼날을 기름에서 꺼낸 후 줄로 테스트해서 맑고 높은 소리가 나는지 확인합니다. 칼날을 꽤 두껍게 남겨두었고 아주 정확하게 노멀라이징 사이클을 했던 것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 시점에서 칼날은 매우 굳었습니다. 모든 김을 날리고 멋진 장면들을 찍은 후 칼날을 바로 다른 오븐에 넣었습니다. 다른 오븐은 파라곤 가마만큼 정확하지 않아서 화씨 350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최종 온도보다는 낮을 겁니다. 파라곤 감에서 425도에 2번, 각각 2시간씩 열 처리를 마친 후 이제 몇 시간을 더 투자해서 이 칼날을 최종 연마할 시간입니다. 이 칼날을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바이킹 삭스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좀 조사해봤습니다. 플랫 그라인드로 만들어진 삭스도 많고 중앙에 뚜렷한 베벨이 있는 삭스도 많으며 칼등 쪽에는 홈이 파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플랫 그라인드를 선택했고 칼등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제 칼이 다마스커스 강이라 중앙 베벨을 넣으면 무늬가 이상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삼지지그와 토치를 사용해서 칼날을 곱게 펴고 있습니다. 담금질에서 꺼냈을 때 칼날이 곧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스스로에게 곧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몇 년간 기억에 남는 건 알렉스 스틸이 시간이 곧 돈이라며 오래된 연마제를 언제 버릴지 알아야 한다고 한 말입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인색하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마 벨트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합니다. 저는 벨트를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합니다. 사실 저는 차고에 버리지 못하고 모아둔 오래된 벨트가 약 200개나 되는 선반이 있습니다. 아까 칼등에 특별한 작업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카타나나 와키자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능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각도를 최대한 둔각으로 만들어야 해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다른 보이 나이프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테이블을 각도로 세우거나 이걸 갈기 위해 지그를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저는 항상 모든 작업을 손으로 직접 합니다. 만약 지그를 만든다면 제 자신을 속이는 것 같아서요. 좋습니다. 이거 곧 망가질 것 같아요. 안심하세요. 물 흐르는 소리는 제가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소리입니다.
이제 칼날 연마가 거의 끝났으니 플런지 라인을 잡을 차례입니다. 쿠크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워터폴 플래튼이 없고 둥근 곡선이 너무 화려해 보여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 가이드를 장착하고 80방 벨트를 사용해서 날카로운 90도 플런지 라인을 만듭니다. 제가 36방 벨트가 아니라 80방 벨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벨트 자체에 곡선이 있기 때문이고 80방 벨트가 제가 가진 것 중에서 곡선이 가장 적은 가장 낮은 방수의 벨트이기 때문입니다. 팔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줄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라인더를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라는 건 정말 조심스럽게라는 뜻이에요. 벨트가 플래튼의 옆으로 벗어날 수 있는데 만약 벗어나면 제 칼날의 중앙을 갈아버릴 거예요. 이제 플런지 라인을 잘 다듬었으니 더 고운 그릿 벨트로 칼날 전체를 400방 기계 마감으로 다듬을 차례입니다. 무뎌진 220방 벨트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칼날에 최종 마감을 줄 때 사용하는 벨트는 45 트리작 벨트로 이는 400방 알루미늄 옥사이드 벨트와 동등합니다. 맞아요. 57, 26. 그 말은 우리는 100만의 절반에 도달했다는 뜻이야. 구독해주세요. 이걸 1인치로 만들고 싶으면 1.75가 필요해. 양쪽에 0.37호씩 할게. 네, 이건 제가 갈아낼 재료고 더 얇게 단주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미리 생각해야 했죠. 가끔 작업장에서 어떤 기계가 재료를 가장 빨리 제거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라인더 2대와 다양한 디스크를 쓸 수 있는 앵글 그라인더, 쇠톱이 있습니다. 제 손가락도 있어요. 뭐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금. 제 칼 제작 습관 중 저를 망칠 수 있는 건 칼 만들기 전에 스케치를 잘 안 하는 점입니다. 그런 비슷한 거죠. 저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손잡이에 실리콘 브론즈, 아프리카 흑단, 스테인리스 스틸을 선택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끝났어요. 제 연구에 따르면 삭스는 항상 한 손 무기였습니다. 또 한 손 무기는 손잡이가 너무 길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너무 길면 손에서 손 안에서 겉돌거나 빠질 수 있어서 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일은 이 블록을 적당히 자르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 탱의 두께는 약 0.3인치 정도이고 그래서 저는 드릴 프레스로 가서 4분의 1인치 드릴 비트를 장착한 다음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이 구멍을 뚫으면서 나중에 탱에 맞추려면 줄질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래서 밀링 머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블랙 드래곤 포지에서 배운 요령을 쓰고 있습니다. 파일 가이드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혹시 자동줄 같은 게 있나요? 파일이 달린 마사지 건을 누군가 만들어야겠어요. 잠깐만, 나 진짜로 그거 할 수 있어. 알겠어. 1단으로 맞춰야겠습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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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 그건 안 될 거야. 제가 생각해내는 멍청한 아이디어들이 95% 확률로 전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전 여전히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덕분에 일이 즐거워집니다. 잠깐만, 그거 진짜 좋은데. 솔직히 이거 통할 수도 있겠는데. 작은 자국이 남긴 하지만 그건 갈아내면 돼. 손잡이 블록은 여기서 시작해야 해. 0.96부터 0.625까지. 나이프를 만들면서 제 거북목이 더 심해진 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그래도 그게 좀 나아지길 바라고 있어. 이 구멍들은 대략 0.3 강역으로 따로 뚫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나무를 드릴로 뚫을 때 자주 생기는 일 중 하나가 드릴 비트에 나무가 끼는 건데, 그래서 항상 철사 브러쉬를 준비해두고 청소를 합니다. 손잡이 블록이 별로 길지 않은데도 제 드릴 비트가 너무 짧아 한 번에 뚫기 어려워 반대쪽에도 구멍을 뚫어야 하며 두 구멍이 잘 맞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구멍들을 아주 가깝게 뚫을 때는 드릴 비트가 이미 뚫린 구멍 쪽으로 자꾸 휘어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낸 것 중에 드릴 비트가 휘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은 아주 짧게 천천히 드릴링하는 것입니다. 손잡이 블록의 모든 구멍을 완전히 뚫고 나면 옆으로 힘을 줘서 3개의 구멍을 서로 연결합니다. 드릴 비트는 원래 이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하신다면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세요. 드릴 비트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을 완전히 관통하는 홈을 다 파냈으면 이제 줄과 직접 만든 손잡이 브로치로 마지막 형태를 다듬을 차례입니다. 편집 덕분에 작업이 금방 끝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6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탱을 태워 넣을 때는 슬롯이 이미 99% 정도 조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좋아요. 조각이 더 필요하겠네요. 이제 손잡이 블록 맞추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손잡이 블록을 조각할 때는 앞쪽과 뒤쪽이 가드와 폼멜에 완벽하게 직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된 것 같아요. 가드를 끼워 볼게요. 손잡이 블록. 아, 맞아요. 조사해보니 스테인리스강과 탄소강을 용접하는 건 좋지 않더라고요. 원래 그걸 하려 했어요. 그래서 그 부품은 무시하고 연강 조각을 사용할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손잡이 끝부분에 대한 계획은 에폭시를 조금 발라서 끼운 다음 하루가 지나면 탕을 손잡이 끝부분에 실제로 용접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빠지지 않고 손잡이 끝도 매끈하게 마감됩니다. 왜 이게 청동보다 줄질이 더 쉬운가요? 홈과 손잡이 끝부분을 모두 줄질해서 다듬은 다음에는 탕 끝을 둥글게 만들기로 했어요. 이 과정은 나사산이 있는 탕을 만드는 과정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가드가 완벽하게 맞아요. 손잡이 블록도 완벽하게 맞고 폼멜도 잘 맞아요. 완벽하게 맞아요. 3개의 핸들 부품이 모두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각진 상태가 되면 그걸 그라인더로 가져가서 대략적인 형태를 다듬기 시작합니다. 세 부품 모두 주로 타원형 모양으로 만들 예정이지만 가드 부분에는 조금 특별한 걸 해볼 생각이에요. 이 과정은 저를 포지드 인 파이어에서 푸지오 단검을 만들던 시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단검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손잡이에 원반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원반을 만들기 위해 저는 황동 사각 조각들을 여러 개 잘라서 모서리를 갈아냈죠. 가드와 폼멜의 형태를 대략 다듬고 나면
블록을 그라인더로 가져가서 다시 곱게 갈아줘야 합니다. 탱슬롯이 블록의 측면과 완전히 평행하게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폼멜과 가드의 측면을 이용해서 블록이 직각이 되도록 맞췄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들으실 수 있듯이 제 먼지 집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실수로 금속 작업에 집진 시스템을 써서 불꽃이 튜브를 태웠습니다. 이제 더 좋은 파이프를 찾거나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건 완전히 계획대로 됐네요. 저렇게 많은 노브가 달린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건 페라리를 가지고 동네만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테이블을 정말 복잡한 각도로 쓴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조정한 건 2번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서 폼멜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90도처럼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폼멜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좋아요. 이걸 시작하는 게 왜 움직이고 있어? 이 카드에 대한 내 계획은 약간의 파이로크를 해주는 거야. 사실 나는 지금까지 만든 어떤 작품에도 이런 파이로크를 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윌 스텔터 같은 사람들이 셰프 나이프에 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가드에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 가드에 홈을 낸 뒤 모든 부품을 들여와 블레이드를 손으로 샌딩하기 시작해. 내 첫 2 영상을 본 사람은 이번에 왜 블레이드를 손으로 늦게 샌딩하는지 궁금할 거야. 그건 이번에도 순서를 바꿔서 작업해도 최종 결과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야. 나는 줄을 손 샌딩 스틱으로 사용하는 걸 정말 좋아해. 줄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넓은 평평한 면으로 블레이드 대부분을 샌딩할 수 있고 전환 부위를 정리하고 싶을 때는 옆면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 손 샌딩할 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걸 찾다가 샌딩할 때 보는 영상을 이야기해보려 해. 내가 섹스 손 샌딩할 때는 듀드 퍼펙트 영상만 거의 봤어. 나는 그들의 버킷리스트 영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봤고 솔직히 그 영상들의 시네마토그래피가 너무 멋져서 2번씩이나 봤어. 아, 그거 아팠어. 섹스 샌딩도 나머지 2개와 똑같이 150, 400, 600, 1500 순서로 했고 지금은 600단계야. 손으로 샌딩할 때 600그린 마감에서는 나는 비눗물로 만들어지는 프랙탈 무늬를 실험해보는 걸 좋아해. 보시다시피 이런 무늬들이 정말 멋지게 보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런 패턴을 어떻게든 함원에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해. 샌딩이 끝나면 이제 제작자 마크를 새길 거야. 사실 지난번에 내가 했던 검게 처리된 제작자 마크가 정말 멋져 보였다고 생각했어. 왜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퍼마블루를 사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에는 똑같이 애칭 작업을 하고 다시 퍼마블루 처리를 할 거야. 방금 사용한 애칭 기계는 퍼스널라이저 플러스야. IMG에서 제작자 마크를 받을 때 최고의 애칭 기계를 찾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조사했고 그중 퍼스널라이저 플러스가 가장 좋았어. 이번에 이 블레이드를 애칭하는 과정은 염화제이철에 각각 1분 30초씩 2번 담그는 거야. 그리고 그 2번의 사이클 사이에는 2500방 사포를 사용해서 모든 산화물을 닦아낼 거야. 산화물을 사포로 닦아내는 건 사실 꽤 중요한데
그게 두 가지 다른 금속의 대비를 더 뚜렷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 오 마이 갓. 2500 방사포로 산화물을 다 닦아냈으면 이제 블레이드를 커피 에칭을 할 준비를 해야 해. 커피 에칭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블레이드를 담가두면 돼. 사실 잊어버려도 문제없어. 좋아. 2시간 후에 오 마이 갓. 숨기지 않을게. 이거 진짜 대박이야. 커피 에칭이 블레이드에 엄청난 효과를 줬어. 블레이드는 완성됐으니 이제 손잡이만 마무리하면 돼. 첫 단계로 가드 윗부분에 작은 무늬를 망치로 새기고 있어. 이렇게 하면 가드에 좀 더 투박한 느낌이 더해질 것 같아. 그리고 바이킹 삭스가 정말 오래된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전체를 어둡게 한 뒤 평평한 부분만 샌딩에 대비를 더 줘. 가드가 완성되면 폼멜의 멋진 기계 가공, 세틴 마감만 해주면 돼. 폼멜을 멋지게 다듬고 양동이에 서너 번쯤 빠뜨린 건 비밀로 한 뒤에 사포를 사용해서 나무 손잡이 블록을 완전히 연마해 줘. 아프리카 흑단을 정말 잘 연마하면 검은 유리처럼 보이기 시작해. 실제로 흑요석처럼 보이기도 해. 아주 어둡고 빛나는 느낌을 위해 손으로 2500방까지 연마한 후 두 가지 연마제를 썼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운명의 접착 작업을 할 시간이야. 혹시 놓친 부분이나 미처 못 본 틈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마지막으로 조각들을 맞춰봐. 강한 조명 덕분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에폭시를 아이스바 스틱으로 약 5분 정도 섞은 다음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접착될 모든 면에 에폭시를 발라줘. 이렇게 하면 기포가 생길 일이 없어. 앞으로 비슷한 칼날을 만든다면 테이크다운 구조로 만들 것 같아. 내가 항상 하지만 꼭 카메라에 보여주지는 않는 것 중 하나가 남은 에폭시를 아세톤으로 닦아내는 거야. 이렇게 고광택으로 연마된 핸들 블록이 있는 손잡이에서는 남은 에폭시를 모두 닦아내지 않으면 정말 티가 많이 나. 에폭시가 24시간 동안 굳도록 둔 다음 뒤집어서 탱의 폼멜을 용접해. 용접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식히는 게 정말 중요해. 에폭시는 뜨거워지면 약해지거든. 이게 작업의 마지막 단계고 여기 완성된 블레이드가 있어. 1084강과 15N20강의 극명한 차이가 정말 마음에 들어. 또 아래쪽 막대가 별처럼 보이는 것도 정말 마음에 들어. 이건 마치 마리오 같은 비디오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무기처럼 보여.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칼날에 하몬이 조금 묻었어. 이게 마치 갇힌 영혼처럼 보여서 난 이런 게 정말 좋아. 모든 비롤 촬영이 끝나면 나는 400그릿 트리작트 벨트로 칼날을 연마하고 그 다음에는 안으로 들어가 녹색 연마제가 묻은 버팔로 가죽 스트롭에 칼날을 다듬어. 이 연마 과정이 다른 사람들만큼 정교하진 않지만 실제로 날이 꽤 날카로워져. 내가 시도하는 어떤 테스트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날카로워. 단지 한 가지는 보기에는 전문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거야. 하지만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실제로 전문적이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